자, 우리 시험 범위 한번 살펴볼게요. 청소년의 영양과 식생활. 자, 여기에서는 생각톡톡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침을 꼭 먹어야 하나? 점심 많이 먹으면 되지. 네, 아침과 점심은 다르죠? 아침 먹어야 합니다. 키가 많이 크려면 무조건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닐까? 아니죠. 영양소 잘 챙겨서 골고루 먹어요. 무조건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채소, 과일보다 고기가 좋다. 고기에는 단백질이 있으니까 건강에 좋잖아. 아니죠. 고기만 먹어서는 안 되죠.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채소와 함께 먹습니다. 밥 대신 피자, 햄버거만 먹고 살면 안 될까? 돼요? 안 되죠. 왜? 햄버거는 그냥 보면 마치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죠? 탄수화물, 그 다음에 야채, 단백질, 하지만 칼로리가 매우 높고 나트륨 함량, 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가끔 먹을 수는 있으나 이렇게 매일매일 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살이 많이 쪘어. 무조건 굶으면 살을 뺄 수 있나? 뺄 수 있죠. 네, 빠져요. 그런데 건강도 같이 상합니다. 탄산음료를 좋아해서 물 대신 마셔. 탄산음료는 괜찮지 않을까? 안 된다고 했죠. 탄산음료에는 뭐가 많다? 당분이 너무 많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자, 청소년의 영양 여기 파트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 보겠습니다. 자,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 주요 기능,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신체 조직을 구성하거나 생리기능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했고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필요량이 증가하는 영양소 한번 볼게요. 자, 청소년기는 성장이 급등하는 시기다. 활동량이 많다. 그래서 에너지 필요량이 증가한다.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 뭐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세 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필요량이 증가한다. 신체 조직의 성장과 발달. 자,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데는 여기에 보시면 뭐 지방, 단백질, 무기질, 물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물을 제외하고는 단백질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신체 조직의 성장과 발달, 단백질의 필요량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골격, 뼈가 크죠. 그 다음에 혈액량도 많아집니다. 그럴 때는 무기질, 특히 칼슘과 철의 필요량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활발한 에너지 대사, 많이 먹죠. 네, 에너지 필요량이 증가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많이 먹습니다. 여기에서는 대사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는데 그게 비타민 B군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비타민 전체적인 필요량이 매우 증가한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에너지란 한번 볼까요? 그냥 자, 에너지의 단위는 킬로칼로리다.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영양소의 종류 봅시다.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 네, 3대 영양소이죠. 에너지를 주로 내는 영양소입니다. 자, 우선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된 영양소입니다.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내고요.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흡수됩니다. 그리고 뇌는 이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요. 자, 식이섬유가 있어요. 얘는 어떤 소화나 흡수나 다른 영양 성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몸에서 장의 운동을 도와서 변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해주죠. 채소, 과일, 잡곡, 그리고 해조류 등에 많이 들어있다. 해조류가 뭔지는 아시죠? 뭐 김, 미역, 뭐 톳 같은 이런 것들 바다에서 나는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은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내지요. 내장 기관을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해주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와 운반을 돕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필수 지방산이 있는데 얘는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식품으로 먹어야 해요. 그리고 얘네들을 포함하는 식품에는 식물성 기름과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다. 식물성 기름, 뭐 참기름, 들기름 같은 거, 등푸른 생선, 뭐가 있죠? 고등어, 꽁치, 삼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콜레스테롤은 항상 뭐 몸에 나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형성하고 성호르몬을 합성하는데 사용되는 영양소입니다. 자, 단백질은 봅시다. 자, 신체 조직을 구성하지요. 그리고 얘도 역시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내줍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생명 유지, 성장에 꼭 필요하지만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 그것이 필수 아미노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기질과 비타민과 물이 있습니다. 무기질에서는 두 가지, 뭐죠? 칼슘과 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칼슘은 뼈와 이를 구성하지요. 그래서 골다공증이나 골연화증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쵸? 부족하면. 자, 철은 혈액 안에서 헤모글로빈의 성분이 되어서 신체 각 조직에 산소를 운반합니다. 자, 비타민 볼게요.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 있고요. 수용성 비타민이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에 녹는 비타민이고요.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녹아요. 자,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와 D가 있지요. 비타민 A는 성장을 촉진하고 시력을 보호하며 피부 건강을 돕는데 그 중에 시력을 보호하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핍증으로 야맹증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줘요. 그래서 뼈의 성장을 도와주는데, 자, 비타민 D의 결핍증으로는 구루병, 가장 대표적인 결핍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죠. 네, 비타민 B1이나 B2는 비타민 B군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한꺼번에 가요. 비타민 B가 우리 발표 수업 했듯이 되게 종류가 많아요. 이제 비타민 B1과 B2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에너지 대사를 돕습니다. 자, 탄수화물, 얘네들을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중에 일어나는 그 대사 과정에서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 B군, 얘네들이 부족하면 에너지 대사에서 생기는 그 피로 물질이 쌓여요. 그래서 피로하다라고 느끼게 되고요. 뭐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식욕 부진 이런 것도 오겠죠. 그 다음에 B2 보시면, 자, 설염, 입술염, 구내염, 우리 피곤하다 그러면 입술에 혓바늘 돋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1의 대표적인 결핍증은 각기병이고요. B2의 대표적인 결핍증은 구내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타민 C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죠. 상처를 치유하고 철을 흡수하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자, 비타민 C의 결핍증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괴혈병. 자, 입 안에 있는 모든 결합 조직이 다 막 풀어지고 망가져서 피가 나고 근육이 막 녹아내리는 그렇게 보이는 질병이 괴혈병이고요. 괴혈병이 걸렸다. 그러면 이제 장기 손상,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손상들이 있어서 죽을 수도 있는 병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함유식품은 이렇게 얘네들 채소, 뭐 과일 이런 거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이 있죠. 물은 혈액의 주성분이고 영양소로 운반하고 소변으로 노폐물을 배출시키죠. 그리고 체내 수분의 20% 이상을 잃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너무 더울 때 운동을 한다거나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면 반드시 전해질이 뭐 들어있는 그런 이온 음료나 물을 먹어가면서
운동을 하거나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청소년의 식생활 문제. 자,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식생활 문제가 4가지가 있었어요. 아침 결식, 비만과 무리한 다이어트, 섭식장애, 인스턴트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 선호, 이렇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침 결식의 문제점이나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만과 무리한 다이어트,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무조건 굶거나 특정 음식만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많은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잘 챙겨 먹어야 한다. 골고루 영양소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섭식장애 3번째 봅시다. 섭식장애는 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픈 거예요. 음식 섭취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죠.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 마른 몸매에 대한 욕구, 다이어트에 대한 과도한 집착, 이런 것들이 장애를 가지고 오는데 대표적인 종류가 거식증, 폭식증, 마구먹기 장애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정말 위험해요. 특히 거식증은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 극복해야죠. 그러면 이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한다. 2번째, 긍정적인 신체상을 가진다. 3번째, 균형 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려고 계속 노력한다. 4번째, 정 안 되면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한다. 네, 이렇게 해서 섭식장애를 반드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스턴트 식품과 고카페인 음료, 자, 읽어보시고요. 이번 시험 준비하면서 고카페인 음료 많이 먹은 친구들 있을 거예요. 정말 건강에 좋지 않아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한 식습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옷차림과 자기 표현. 자, 의복의 기능 2가지 있었어요. 보호의 기능과 표현의 기능이 있었죠. 보호의 기능은 3가지. 신체 보호, 체온 유지, 그 다음에 능률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 자, 신체를 보호하는 건 지금 우주복처럼 또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 방탄복이나 소방복 같은 거 있었고, 체온을 유지하는 거는 이것도 있지, 내복도 있을 수 있고, 패딩, 두꺼운 패딩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자,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생활하고 능률적으로 작업하는 이건 뭐예요? 작업 같은 거. 네, 우리 주머니 많은 조끼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표현의 기능,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신분과 역할을 표현한다, 예의를 표현한다, 개성과 멋을 표현한다. 신분과 역할 등을 표현하는 거는 지금 경찰복 이런 것도 있었지만 뭐가 있었지? 그쵸, 군복 같은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니네 교복 있었어요. 교복. 저 교복 입고 딴짓하지 말아라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예의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내 맘대로 입어서는 안 된다. TPO에 맞는 옷차림을 해야 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개성과 멋을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신을 표현하는 옷차림. 자, 의복 디자인의 요소 4가지가 있었죠. 선색, 재질, 무늬. 자, 봅시다. 제일 처음에 선은 의복의 형태 또는 윤곽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선에 속합니다. 네, 선은 종류, 방향, 간격, 위치, 굵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다. 자, 색은 의복의 전체적인 느낌이나 분위기를 주죠. 네,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색의 특성, 그 다음에 색의 조합, 이런 거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다. 자, 그 다음에 재질은 뭐예요? 옷감의 표면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죠.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는 이런 촉각적 느낌이죠. 그래서 유연성, 두께, 광택, 무게, 이런 것들을 말한다. 자, 무늬는 의복의 분위기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같은 무늬여도 크기가 달랐을 때, 또는 무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나 느낌이 달라진다 해서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복 디자인은 원리 있었어요. 4가지. 자, 원래 더 있지만 교과서에는 4가지예요. 자, 균형, 평형 감각이죠. 얼마나 균형이 딱 맞아요. 안정감을 느끼게 하죠. 자, 비례는 부분과 부분 또는 전체나 길이 이런 것들에서 크기가 조화를 이루는 거죠. 비례가 잘 맞아야 뭔가 조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조는 뭐예요? 특정한 요소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시선을 집중시킨다고 얘기했어요. 자, 리듬은 특정한 요소를 반복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이러한 레이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 있었죠. 우리 영상으로 봤던 거는, 사진으로 봤던 건 뭐였어요? 색깔, 그 다음에 동그란 무늬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죠. 그래서 뭔가 운동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리듬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성 있는 옷차림, 이거는 나다움을 표현하는 옷차림이라고 했어요. 자, 자신의 특성을 의복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고 나다움을 표현하는 거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어떤 TPO에 맞지 않는 그러한 옷차림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는 옳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개성을 살리는 옷차림을 하되, 자, 존중감을 바탕으로 해서 특성을 잘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여기.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옷차림을 해야 한다입니다. 자, 개성 있는 옷차림을 연출하는 방법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표현합니다. 나는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의상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신체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멋을 표현하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의복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죠. 야, 이거 뭐 맨날 옷장을 열면 옷이 없어요. 매 계절마다 옷을 버리고 새로 사. 그거 맞아요? 그건 아니죠. 옷을 계속 버리고 새로 사는 건 아니죠. 가지고 있는 의복을 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로 조화시켜서 다양하게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그러한 옷차림. 긍정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패션의 완성은 자신감이다. 네, 기억하세요? 자, 3번째, 신체를 보호해야 되고요. 자기 표현, 신체를 보호하고 자기 표현의 균형. 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좀 뭔가 어딘가에 치우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날씨나 상황에 적합한 옷차림을 해야 돼요. 자기 표현에 막 완전히 매몰돼서 날씨가 너무 추운데 옷차림 좀 얇게 입었어. 그럼 감기 걸리죠. 네, 우리가 뭐 스키장을 가야 되는데 조금 예쁜 그런 얇은 패딩을 입었어. 네, 큰일 나요. 넘어지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나친 자기 표현으로 건강을 해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째, 바른 옷차림과 행동. 자, 속옷은 매일 갈아입고 겉옷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한다. 자, 근데 요즘에 또 이제 겉옷 밖으로 속옷이 나오는 게 유행이 됐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연예인이라던가 가수라던가 어떤 공연이나 이런 곳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선생님이 진짜 엊그저께 모임이 있어서 식당에 갔어요. 되게 여러 사람 그런 식당에 갔는데 어떤 애기 아빠분께서 오셨는데 아기 뭐를 이렇게 챙겨주시려고 이제 의자에서 일어나서 애기 먹는 걸 챙겨주시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개성 있게. 근데 거기는 식당이고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같이 이제 지인들끼리 와서 음식을 먹는 곳인데 진짜 이건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옷차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겉옷은 깨끗하고 단정하게, 그다음에 학생 신분에 어울리게, 이러한 옷차림이 필요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쵸? 이게 체형과 디자인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의복 디자인의 요소 여러분들이 잘 조화시키면 되겠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옷차림,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TPO를 얘기했죠. TPO,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옷차림, 집에 있을 때도 가족들을
고려해야 된다. 무조건 편하게는 아니다. 학교에 갈 때, 외출할 때 학생 신분에 맞게 옷차림을 하자. 그 다음에 특별한 상황에서의 옷차림 있습니다. 자, 결혼식 같은 축하하는 자리. 자, 이렇게 밝고 화사하고 뭐 어떤 그런 예의를 갖춘 그런 옷차림이 필요하다. 장례식장에 갈 때는, 조문하러 갈 때는 그 상대방들의 마음을 우리가 위로하는 그러한 예의를 표시하는 옷차림을 하자. 화려하지 않게 주로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습니다. 자, 특별한 모임이나 음악회 등에 참석할 때는 모임의 분위기 맞고 품위 있고 단정한 옷차림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한복 같은 경우 우리 원래 전통상인 한복은 예복으로도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 자주 활용을 하자 라고 했죠. 그래서 뭐 명절 때 요즘에도 많이 안 입는데 명절 때도 다 한복을 좀 입는 그런 문화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혹시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장례식에서도 검은색 한복을 입잖아요. 그 한복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완전히 맥락이 다릅니다. 여기에서의 한복과 장례식장에서 입는 한복은 완전히 맥락이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검은색의 한복을 입죠. 자, 그 다음에 의복 마련 계획과 선택을 넘어가고요. 이 68페이지는 이따가 다시 뒤에 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의복 관리와 재활용 보겠습니다. 자, 생각톡톡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스웨터는 세탁기로 세탁한다? 당연히 아니죠. 세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세탁 효과가 좋다? 아닙니다. 제습제는 곰팡이를 방지해준다? 방지해주죠. 곰팡이는 습기 있는 곳에서 생깁니다. 자, 옷장에 옷은 좁은 간격으로 걸어야 해충의 피해를 막을 수 있나요? 아니죠. 네, 간격이 있어서 바람이 잘 통해야 됩니다. 식초와 베이킹소다는 세탁 세제가 될 수 있다? 네, 있습니다. 흰색 면 티셔츠는 삶아 빨 수 있다? 삶아 빨 수 있죠. 자, 면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삶을 수 있는 건 오직 면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복은 종류에 상관없이 햇볕에 말립니까? 아니죠. 네, 햇볕에 말릴 수 있는 의복은 면과 마 그리고 폴리스테르 일부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복을 세탁할 때는 비누를 사용한다? 아니죠. 한복은 뭘로 만들었어요? 견이죠. 비누는 뭐라고 했어요? 네, 그렇죠. 알칼리라고 얘기했죠. 견은 알칼리에 약합니다. 그리고 견 자체가 또 물에 젖으면 약해지기 때문에 거의 물 세탁을 하지는 않아요. 자, 의복의 변형이나 탈색을 막기 위해서는 뭐 한다? 드라이 클리닝. 오케이, 맞습니다. 색상이나 오염 정도 등에 따라 세탁물을 분리하는 것?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세탁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자,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의복 관리. 선생님이 의복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자, 봅시다. 생산, 섬유를 생산해요. 천연섬유, 인조섬유, 천연섬유라고 해서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아니다. 얘네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농약, 비료, 살충제 뭐 이런 것들이 다 환경 오염을 일으키죠. 뭐 인조섬유는 당연하고요. 만드는 과정에서의 이런 것들은 엄청난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관리하는 과정에서 세탁하는 과정, 보관하는 과정, 자, 이런 데서 당연히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럼 폐기하면 버리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폐기되는 의복이 어마어마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패션의 민낯, 뭐 패스트 패션의 어두운 점, 이런 것들 한번 유튜브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복 소각 매립 과정에서 당연히 그런 오염 물질이 나올 수 있고요. 수질 및 토양 오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의복 재료의 특성. 자, 여러분들이 매우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이거 선생님이 표 만들어서 외우라고 했죠. 자,
한번 쫙 다시 볼게요. 자, 의복은 뭐와 뭐로 나뉜다? 그쵸. 천연섬유와 무슨 섬유? 그쵸. 인조섬유로 나눈다. 자, 천연섬유, 인조섬유 두 가지로 나뉘었죠. 자, 천연섬유는 식물성 섬유로 나뉘고 동물성 섬유가 있다. 인조섬유에는 뭐가 있었어요? 재생섬유와 뭐? 그렇죠. 합성 섬유가 있다. 자, 얘네들을 또 나누었죠. 자, 식물성 섬유에는 뭐가 있다? 그쵸. 면이 있고 마가 있죠. 동물성 섬유에는 견과 모가 있습니다. 재생섬유에는 그쵸. 레이온과 아세테이트가 있습니다. 합성 섬유는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뭐였죠? 그쵸. 폴리에스테르, 폴리에스터, 그 다음에 나일론, 아크릴, 폴리, 우레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천연섬유 면과 마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고요. 견과 모의 특징이 있었고 레이온 아세테이트의 공통 특징이 있었고 합성섬유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이 표를 채워가면서 외우면 훨씬 더 쉽게 외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을 적어 보시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식물성 섬유를 볼게요. 천연섬유 중에선 식물성 섬유와 동물성 섬유가 있다. 그 중에 식물성 섬유에는 면이 있고 마가 있다. 얘네들의 공통된 특징은 흡습성이 좋다. 습기를 잘 흡수한다. 그 다음에 열과 알칼리에 강하다. 자, 알칼리에 강하다라는 건 물에, 그러니까 비누에, 세제로 물빨래를 할 수 있다. 열에 강하다는 건 고온에 빨 수 있다. 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쵸, 삶아 빨 수 있다. 강도가 세요. 물에 젖으면 더 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물빨래를 할 때 비벼 빨고 뭐 주물러 빨고 문질러 빨고 할 수 있다. 근데 식물성 섬유의 안 좋은 점은 구김이 잘 생긴다. 그래서 구김이 잘 생겨서 어떻게 폴리에스테르 혼방으로 주로 이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면은 모카로 만드는 거고요. 마는 마줄기의 껍질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자, 면의 특성은 흡습성이 좋아서 위생적입니다. 습기를 잘 흡수한다는 거죠. 그리고 촉감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어떤 거에 쓰여요? 속옷에 많이 쓰입니다. 땀이나 분비물을 잘 흡수할 수 있죠. 자, 그리고 햇빛에 강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햇빛에 어떻게 해요? 그냥 말려도 됩니다. 햇빛에 그대로 말릴 수 있는 옷감은 면하고 마, 폴리에스테르 일부 정도라고 얘기했어요. 거의 대부분은 햇빛에 말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으로 만든다. 자, 마는 촉감이 찹니다. 그리고 빳빳하고 통기성이 좋아서 시원하죠. 마섬유 너희들이 혹시 아는 게 뭐 선생님이 영상으로 보여줬지만 사진을 보여줬지만 뭐 상복이라던가 아니면 린넨, 집안에 있는 린넨 한번 셔츠나 뭐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얘는 마는 이렇게 조직 자체가 좀 성글게 보여요. 그래서 통기성이 매우 좋고요. 몸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약간 까끌거리지만 매우 시원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얘는 건조 속도도 매우 빠르고요. 그런데 단점, 구김이 진짜 많이 생깁니다. 린넨이나 마로 만든 자켓, 이런 남방 같은 류는 입기만 하면 그냥 구겨져요. 네. 용도는 주로 여름 옷이고요. 거의 여름 옷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동물섬유 볼게요. 견하고 모가 있어요. 견하고 모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흡습성이 좋고요. 보온성이 좋아요. 특히 모가 보온성이 좋습니다. 열과 알칼리, 햇빛, 해충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고온으로 빨면 안 되고요. 세제 쓰면 안 되고요. 햇빛에 말리면 안 됩니다. 해충에 약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드시 드라이 클리닝을 해서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물에 젖으면 약해져요. 그러니까 물빨래를 하면 안 되겠죠? 얘는 구김이 잘 생기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견은 누에고치로 만들어요.
자, 광택이 좋고 매우 부드럽죠. 우리 봤죠? 영상으로 얼마나 반짝반짝거리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얘는 물에 젖으면 광택이 떨어져요. 햇빛을 받으면 변색됩니다. 그래서 얘는 주로 어떻게 해요? 물빨래를 하게 되면 중성세제에 가볍게 또는 드라이 클리닝을 합니다. 이런 용도로 쓰고요. 자, 모는 동물의 털이죠. 대표적인 게 양의 털입니다. 가볍고 보온성이 좋아요. 주로 겨울옷에 사용이 되죠. 탄성이 좋아요. 구김이 적게 생깁니다. 탄성이 좋은 거는 원래 성질로 돌아간다는 거지. 원래 모습으로. 탄성이 좋다. 그러면 무조건 구김이 적게 생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한테 있는 굉장히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했죠. 축용성, 열, 알칼리, 마찰에 엉키고 줄어드는 축용성이 있다. 자, 우리 머리 잡고 거꾸로 문질러 봤어요. 머리 다 엉켰죠. 그리고 선생님이 비누로 한번 감아보라고 했어요. 네, 감아봤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뻣뻣해져요. 그게 뭐예요? 털비늘이 엉키면서 생기는 축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조섬유 볼게요. 인조섬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재생섬유 있고요. 합성섬유 있습니다. 자, 재생섬유는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여기 보시면 레이온이 있고 아세테이트가 있는데 레이온은 원료가 면 린터입니다. 면 린터는 모카시에 남아있는 잔털을 나중에 화학 처리해서 다시 가늘고 길게 뽑아낸 걸 레이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보통 비스코스 레이온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목재 펄프로 이용한 게 아세테이트입니다. 면 린터는 레이온. 자, 얘네들은 천연 섬유로 만들었지만 강도가 약해요. 물에 젖으면 더 약해져요. 그러니까 물빨래를 하지 않는 게 좋다. 해야 돼도 아주 빠른 시간에 해야 합니다. 자, 레이온의 특징 봅시다. 특성. 촉감이 매끄러워요. 시원합니다. 그리고 흡습성이 좋아서 정전기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뭘로 사용해요? 안감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면의 특성, 구김이 잘 생깁니다. 자, 아세테이트는 뭐 대용이에요? 견이죠. 견 굉장히 촉감이 부드럽고 우아하고 반짝거리는 그런 섬유였잖아요. 아세테이트도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광택과 촉감이 매우 좋습니다.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견, 굉장히 가격이 비싸죠. 견을 대용해서 아세테이트를 이용해서 블라우스, 스카프, 뭐 넥타이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열과 알칼리에 약하니까 고온에 빨 수 없고요. 알칼리 세제로 빨 수 없습니다. 얘는 그래서 중성 세제로 세탁을 하죠. 구김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자, 합성 섬유 볼게요. 얘는 그냥 새로 만들어낸 섬유예요. 뭘로? 석유로 만들었습니다. 얘는 천연 섬유보다 강도가 세요. 굉장히 질겨요. 뭐 물에 들어가면 더 세져요. 뭐 이런 거보다는 얘네들은 굉장히 강도가 셉니다. 구김도 거의 생기지 않아요. 그치만 플라스틱 같은 종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열에 매우 약합니다. 열에 매우 약해요. 고온으로 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흡습성이 좋지 않아요. 플라스틱이 물을 흡수하나요? 아니죠.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정전기가 엄청 잘 생깁니다. 자, 첫 번째 폴리에스테르는 주로 천연 섬유와 혼방으로 사용을 해요. 얘는 왜요? 강도가 세고 탄성이 좋아서 구김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주로 누구랑? 면이나 마 뭐 이런 거에 많이 혼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산, 알칼리, 햇빛 강하죠. 그래서 알칼리에 강해요? 그냥 물빨래 해도 돼요. 열 가소성이 좋다. 열에 의해서 형태가 변형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얘는 만약에 고온에 다리미를 딱 대잖아요. 그럼 옷이 우글우글우글하고 꾸글꾸글해지고 딱딱하게 변해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열 가소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 질기고 강한 나일론. 탄성이 매우 좋아요. 구김이 없다는 거죠. 질겨요. 마찰이 강해요. 그래서 보풀 같은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일론을 이용해서 너희들 뭐 바람막이라던가 또는 가방, 잘 안 찢어지죠. 가방.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열과 햇빛에 약해서 햇빛에 널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아크릴. 얘는 양모를 대용해요. 양모.
양모. 그러니까 모직이 매우 비싼데 그걸 대용해서 아크릴을 가성비 좋게 사용합니다. 탄성 보온성 좋죠. 햇빛 약품에 강합니다. 근데 보풀이 생기기 쉽습니다. 겨울옷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폴리우레탄은 신축성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너희들 옷 중에서 늘어나는 옷들은 다 폴리우레탄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 여름 체육복, 반팔 체육복 보시면 폴리에스테르랑 폴리우레탄 혼방으로 되어 있죠. 네, 신축성이 매우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 섬유의 종류 4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옷감의 종류인데, 옷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드느냐. 자, 실에서 만드는 옷감이 있고요. 그냥 섬유 자체에서 만드는 옷감이 있어요. 실에서 만드는 거는 직물, 이렇게 날실과 치실을 엮어서 만드는 게 섬유고요. 편성물은 고리예요. 그러니까 뜨개질에서 만들었다, 니트, 그런 형태를 편성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 펠트하고 부직포는 지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펠트는 뭐를 이용해서 만든다? 자, 여기죠. 열과 알칼리 마찰에 엉키고 줄어드는 축용성, 모섬유의 축용성을 가지고 만든 게 바로 펠트다. 그래서 그런 모섬유의 잔털들,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마찰로 이렇게 엉키게 만들어서 만든 옷감 펠트. 자, 부직포는 이게 양모가 아닌 그냥 일반 섬유들, 접착제, 열에서 붙여서 만드는 옷감이 부직포입니다. 얘는 펠트와는 전혀 성격이 달라요. 자, 이제 거의 끝이 보이네요. 의복의 세탁과 보관. 세탁은 2가지가 있다고 했죠. 물세탁과 드라이클리닝이 있습니다. 자, 드라이클리닝은 유기용제로 오염을 제거하는 거고요.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요. 자, 물세탁은 특징이 이렇게 있어요. 경제적이에요. 세탁 효과가 좋아요. 자, 상하거나 형태와 색이 변할 우려가 있죠. 이게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니까 그렇죠. 자, 종류는 손세탁, 그 다음에 세탁기, 기계 세탁이 있고, 자, 손세탁을 하는 이유는 물에 젖으면 약해지는 옷감은 가볍게 빨기 위해서, 오염 정도가 심한 옷감은 더 주물러 빨고 비벼 빨면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뭘 한다? 손세탁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물세탁의 순서 있었죠. 세탁물 분류한다, 애벌 빨래한다, 뒤로 가면 뭐 있어요? 봄 빨래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헹군다, 그 다음에 건조하고 탈수하고 건조한다. 기억나죠? 자, 세탁물 분류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애벌 빨래는 미리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에 잠시 담가 두었다가 가볍게 주물러 빠는 거예요. 이거는 굳이 막 깨끗하게 헹구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완전 여기서 막 비벼 빨고 주물러 빨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예요? 오염 물질이 팽윤돼서 제거하기 쉬운 상태가 될 때까지만 두면 되는 거죠. 물에 불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세제를 절약할 수 있고, 면하고 마제품, 얘네는 뭐예요? 물에 강하잖아요. 물에 젖으면 어떻게 돼요? 더 강도가 세진다. 그래서 면마 제품에 효과적인 거죠. 다른 것들은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팽윤이 어떤 거라고 했어요? 요런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물세탁의 원리가 이런데, 침투, 흡차, 팽윤 분리, 그 다음에 유화 분산, 요렇게 진행된다. 선생님이 업이라는 영화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애벌 빨래를 했으면 이제 봄 빨래 넘어가야죠. 자, 봄 빨래는 이제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건데, 세제 농도는 많이 넣을수록 좋다? 아니죠. 0.2에서 0.3% 정도 넣습니다. 세탁 시간은 10에서 20분 정도. 이건 총 세탁 시간 아니고, 아까 세탁의 원리 뭐예요? 요 시간이 10에서 20분이면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더 길어지면 오히려 오염이 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세탁의 온도는 이렇게 따뜻한 정도의 온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봄 빨래를 할 때 우리가 섬유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빨 때 유의사항이 있다. 특히 손 세탁할 때 유의사항을 얘기했어요. 자, 식물성 섬유인 먼마, 동물성 섬유인 견모,
그 다음에 재생섬유, 그 다음에 합성섬유 이렇게 있었죠. 자, 면, 마는 어떻다고 했어요? 선생님 아까 설명할 때 얘네들은 물에 젖으면 강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비벼 빨거나 주물러 빨 수 있어요. 그리고 고온에 온도에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삶아 빨 수 있다라고 했고, 알칼리에도 강하기 때문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네, 견하고 모는 어땠어요? 물에 들어가면 약해지는 애죠. 그 다음에 물에 젖으면 얘네들은 변색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흔들어 빨거나 가볍게 눌러 빨거나 주물러 빨거나, 그 다음에 어떤 세제? 네, 중성 세제. 왜? 알칼리에 약하기 때문에 일반 세제는 안 됩니다. 네, 중성 세제를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재생섬유 역시 물에 젖으면 약해진다 라고 했죠. 그래서 물에 아주 가볍게 살짝 주물러 빱니다. 자, 레이온은 면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특성이 있어서 모든 세제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세테이트는 뭐였어요? 견섬유 대용이었잖아요. 얘는 중성 세제를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합성섬유는 네 맘대로 빠세요 그랬어요. 네 맘대로 세탁하세요. 그런데 뭘 피해야 된다? 고온은 안 된다. 고온은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고온으로 삶는 거 안 되죠. 고온으로 달이는 거 안 되죠. 고온으로 건조하는 거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헹굼은 뭐 요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높은 온도로, 봄빨래보다 약간 높은 온도로 헹구는 것이 효과적이다.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헹궈야 된다. 자, 탈수와 건조. 자, 햇빛에 약한 애들은 뭐 그늘에 말린다. 편성물은 그늘에 뉘어서 말리는 것이 좋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림질 세 가지 있었죠. 제일 약한 거 80에서 120. 얘 뭐였어요? 인조섬유 뭐 얘네들. 근데 주로 합성섬유는 이런 걸로 하면 좋고요. 자, 합성섬유나 인조섬유 이렇게 하고, 얘네들은 뭐예요? 주로 견이나 모 이렇게 하라고 했고요. 자, 여기는 면하고 마는 이렇게 높은 온도로 다립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에 친환경 세제 했죠. 자, 친환경 세제는 쌀뜨물, 발효액, 소금, 베이킹소다, 식초와 레몬즙. 이건 여러분들이 꼭 읽어서 공부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6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68페이지로 넘어왔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복의 품질 표시가 있고, 뭐 섬유, 주섬유, 혼용을 요거 봤고요. 그 다음에 취급주의 표시. 아까 우리 세탁 배웠던 것처럼, 자, 이 네모는 세탁기 세탁이고,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온도였죠. 95도씨 할 수 있는 거는 고온 가능하다. 이런 애들은 나중에 삶아 빨 수도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손세탁, 이렇게 요거는 손세탁을 해라 라는 표시이고요. 자, 요거는 손세탁 불가. 이거는 드라이를 하세요. 드라이 X는 드라이 불가. 자, 염소계 표백제는 사용 불가 X 하면, 근데 저는 염소계 표백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락스라고 얘기했잖아요. 락스. 근데 염소 표백을 사용할 수 있는 옷감이 있을까요? 네,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완전히 하얀색 면 정도만 염소 표백으로 이렇게 뭐 얼룩을 빼도 된다 이럴 수 있지만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염소 표백, 만약에 X가 없어, 염소 표백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염소 표백을 할 수 있다 라는 표시인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섬유에서는 쓰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약하게 짜거나 단시간, 이거는 햇볕에 건조해라. 얘는 뉘어서, 그늘에 뉘어서 건조해라.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그쵸, 뉘어서 건조하는 건 편성물이었죠. 그 다음에 저온으로 다리미질 하는 거 합성섬유, 주로 이제 인조섬유들이고요. 얘네들은 견이나 모 같은 섬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누구예요? 면과 마 정도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시험 보는 거 거의 선생님이 한번 훑어준 것 같은데, 너무 자비로우신 기가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영상을 만들었으니 꼭 들어보시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다. 공인기호. 자, 공인기호.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순모 1, 순면 2, 순견 3. 자, 모혼방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가 한 50% 이상 있는 거고 플러스 알파가 섞였을 때 모혼방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했죠. 자, 이런 표시가 있어. 이런 표시가 있어. 이런 표시가 있어. 자, 이 중에서 햇볕에 넣을 수 있는 건 몇 번일까요? 햇볕에 넣을 수 있는 섬유 몇 번이지? 2번이죠. 자, 촉감과 광택이 매우 아름다운 섬유는 3번이죠. 추경성이 있는 섬유는 1번이죠. 보온성이 매우 뛰어난 섬유는 1번이죠. 이해돼요? 이해되니? 자, 이 표시만 보고도 그렇게 찾을 수 있으면 너희들이 섬유 공부를 아주 열심히 잘 한 겁니다. 자, 이제 진짜 끝. 자,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